지금부터 광고 크리에이티브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또 다른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총 4개의 크리에이티브 전략 종류를 배울 겁니다. 일단 2단계 접근 전략에서 정보 제공 광고와 전위 광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중심, 소비자 중심 전략에서는 말 그대로 제품 중심 전략, 그리고 소비자 중심 전략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는 본원적 전략부터 정서 전략까지 총 7개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배우겠고요. 그리고 프렌전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는 공개부터 특수효과까지 총 8개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차 시에는 이 프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전략까지 살펴볼 거고, 그리고 2차 시에 프렌전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2단계 접근 전략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단어미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창작할 때 2개의 단계로 이렇게 접근해서 광고를 만드는 것인데, 우선 1단계에서는 광고의 메인 메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메시지를 보고 광고를 전위 광고로 만들지 아니면 정보 제공 광고로 만들지를 구분을 합니다. 이게 1단계에서 진행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렇게 광고의 종류를 나눴으면 그 각각의 종류에 맞는 이제 광고를 창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개의 단계로 광고 창작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대로 따가지고 2단계 접근 전략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에서 정보 제공 광고와 전위 광고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을 광고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정보 제공 광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제공 광고는 역시 이것도 단어미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의 제품, 브랜드, 서비스 또는 이제 알리고자 하는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특징이나 장점, 혜택, 가치 이런 정보들을 소비자들한테 명료하게 전달을 해가지고 소비자의 이성에 호소하는 광고를 정보 제공 광고 이렇게 부릅니다. 정보를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광고를 보면은 아, 이 제품이 이러한 특성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거 사왔으면 이러한 혜택을 얻겠구나, 이렇게 알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욕구를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이 추구하는 욕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남에게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특정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욕구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그런 여러 욕구 중에서 특히 이제 성능이나 기능을 중요시하는 욕구, 즉 실용적 욕구, 기능적 욕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을 공략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 제공 광고는 이 광고 안에서 우리 제품의 성능이 뭐고 기능이 뭐고 이런 걸 이제 알려가지고 소비자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특성을 보면은 이 정보 제공 광고는 판매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판매 차원의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 안에서 뭔가 이렇게 돌려 얘기하고 아니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얘기를 해서 물건을 사게 유도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마트 인쇄 광고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광고를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나 그리고 가격 이런 정보들이 소비자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할인해 드리니까 꼭 하이마트로 오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얘기하고 와서 물건 사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이마트 광고처럼 이 정보 제공 광고는 정보를 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다른 마트 가지 말고 우리 하이마트로 와라. 그래서 와서 물건을 구입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물건을 사게 그렇게 유도하는 식의 광고입니다.
그 다음 이 정보 제공 광고는 하드셀 기법을 활용하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 하드셀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광고의 기초 용어입니다. 하드셀은 무엇이냐면 번역하면 강압적 판매, 경성 판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특성, 혜택, 가치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소비자의 머리에 강압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걸 하드셀 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정보 제공 광고는 이 하드셀 기법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정보 제공 광고를 어떤 연구자들은 하드셀 광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방식은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줘요. 그래서 정보 전달형 광고, 사실 광고, 정보 광고 이렇게 부르고 또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이성 이런 데 호소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이성 소구 광고, 함적 소구 광고, 사고 광고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제 논문이나 책에서 이런 용어들을 보실 경우 이게 모두 다 정보 제공 광고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2단계 접근 전략은 1단계에서는 정보 제공 광고, 전위 광고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 유형에 맞춰서 광고를 창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창작에 대해서, 특히 이 정보 제공 광고의 창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광고를 만들 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용역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장점, 가치, 혜택 이런 것들을 광고에 담아서 광고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왜 우리 제품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광고를 창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고 이 정보 제공 광고로 이제 광고를 만들면 좋은 제품은 보통 성능이나 기능이 중요시되는 제품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관여 제품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제품들, 중요하게 지각을 해서 물건을 사는 제품들이 이 정보 제공 광고로 만들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고가의 전자제품들은 정보 제공 광고로 만들면 좋죠. 그리고 이외에도 이성적인 제품, 이런 경우에는 정보 제공 광고로 만들면 효과적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이슨 무선 청소기 광고인데 이거는 정보 제공 광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어떤 정보를 나한테 주는지 한번 유심히 판단해 주시고 광고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어느 날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화면 오른쪽에 배너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클릭했더니 이제 그 관련 사이트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광고가 있어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이슨 무선 청소기 광고를 살펴보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제공하는 정보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공기가 점점 나빠지면서 실내 미세먼지 청소가 중요해졌습니다. 청소기를 사기 전 이 질문들을 꼭 해보세요. 다양한 특허 기술로 이루어진 청소기인가요? 220 에어와트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디지털 모터가 탑재되어 있나요? 정전기를 방지하는 카본 파이버 필라멘트가 바닥의 좁은 틈새 사이에 미세먼지를 잡아내나요?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까지 쉽게 청소할 수 있나요? 사이클론이 79,000G를 만들어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이 유지되면서 미세한 입자를 잡아내도록 도와주나요? 6단계 고성능 필터레이션이 탑재되어 0.3 마이크론 크기의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내나요? 그리고 그 청소기에서 더 깨끗해진 공기를 내보내나요? 오직 다이슨만이 다이슨처럼 작동합니다. 네. 이 다이슨 무선 청소기는 정보 제공 광고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셨죠? 어떤 정보를 줬죠? 일단 요즘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청소기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디지털 모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흡입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카본 파이버 필라멘트로 이 초미세먼지를 다 흡수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클론이 아주 미세한 입자까지도 흡수를 하고, 또 그리고 청소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나쁜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깨끗해진 공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슨 청소기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광고, 이것을 정보 제공 광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이 광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이 광고에서 이 전이가 무슨 뜻이죠? 전이, 뭔 뜻인가요? 전이는 뭐 자리나 위치 이런 것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을 말을 하죠. 말 그대로 이게 옮겨주는 광고예요. 뭘 옮겨주냐면 우리 제품, 브랜드,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정서로 옮겨주는 그런 광고. 이걸 전이 광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정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좋은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거, 아니면은 남한테 인정받는 거, 그리고 정서적으로 욕구가 충족되는 거, 이런 식으로 좋은 감정, 이것을 이제 긍정적인 정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제품을 그런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광고이죠. 그리고 이 전이 광고는 사람들의 감정, 정서 이런 거에 이제 호소해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를 말을 합니다. 다음 욕구를 보겠습니다. 이 전이 광고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욕구 가운데서 이렇게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회적인 욕구,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 여기에 호소하는 그런 광고 유형입니다. 그리고 특성을 보면은 이 전이 광고는 이렇게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접근법입니다. 아까 전에 정보 제공 광고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물건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은근히 돌려 얘기하는 스타일이고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광고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이렇게 서서히 유도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프트셀 기법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프트셀,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드셀과 더불어서 이것도 이제 광고의 기초 용어인데, 소프트셀이라는 것은 이건 번역하면 연성 판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법이냐면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거 사고 싶다, 구매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들게끔 자연스럽게 분위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법을 소프트셀 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이 광고는 이 소프트셀 기법을 활용하는 그런 광고죠. 다음 명칭을 보면은 이 전이 광고는 소프트셀 기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들은 이걸 소프트셀 광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게 이미지나 분위기, 무드 이런 걸 자아내는 광고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드 광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성 소구 광고, 정서 광고, 느낌 광고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논문이나 뭐 다른 책에서 이런 용어들을 보시면 이게 다 전이 광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전이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광고를 창작할 때는 이거는 뭐 정보를 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창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는 무드나 분위기를 창출하는 식으로 광고를 창작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광고 안에서 느낌, 감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식으로 광고를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이 광고로 광고를 만들면 좋은 제품에는 바로 감성적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석이라던가 옷이라던가 화장품 이런 감성적인 제품들은 이 전이 광고로 광고를 만들면 광고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샤넬의 넘버 5 향수 광고인데,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보셨던 다이슨 무선 청소기 광고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지금 보시게 될 이 광고는 영화 감독 리베송이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소재는 빨간 두건 아가씨입니다. 전이 광고는 이미지, 분위기 위주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런지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겠습니다.
Chanel number 5. 아까 전에 봤던 정보 제공 광고인 다이슨 무선 청소기 광고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 광고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했던 데 반해서 이 광고에서는 샤넬 넘버 5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미지, 분위기 위주로 광고를 이렇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런 식의 광고를 바로 전위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유형인 제품 중심, 소비자 중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중심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이 제품 중심 전략은 광고를 창작할 때 제품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광고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으로 광고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제품이 가지는 특징이 뭔가, 장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찾아낸 장점 이런 걸 가지고 메시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표현의 내용이나 표현의 방법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광고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품 중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 때 가장 핵심을 제품에 놓는 것이죠. 이 제품 중심 전략을 쓸 때는 주장 기법을 이용을 합니다. 주장. 이것은 우리 제품이 가지는 기능, 성능, 가격,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소비자가 원하는 거, 욕구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제품의 특성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일, 이게 바로 주장 방식입니다. 이렇게 특성을 일방적으로 알렸던 그런 사례로 저는 용각산 광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될 이 용각산 광고는 특히 이 카피가 크게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가 됐고 많은 오락 프로그램에서 패러디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카피 덕분에 이 용각산이 일약 국민적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카피였는지 한번 보시겠고요. 특히 이 카피에서 아주 일방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다음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은 미세한 분말의 생약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래, 기침, 성대 보호의 용각산, 보령 제약.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카피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용각산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품의 특성을 일방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실제로 용각산은 이 뚜껑을 열면 마치 먼지가 확 일어나듯이 이렇게 흰 가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분말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미세한 분말 이게 바로 용각산이 소리가 나지 않는 그 원인이고 이것이 곧 이 용각산의 굉장히 큰 특성입니다. 근데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카피를 통해서 이러한 그 미세한 분말로 되어 있다는 특성을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강하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장 기법을 쓴 거죠. 바로 이렇게 제품 중심 전략은 이런 주장 방식을 이용해서 제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비자 중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비자 중심 전략은 광고를 창작할 때 소비자 그 자체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욕구, 여기에 중점을 두고 광고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소비자의 욕구가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를 파악했으면
광고를 통해서 이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광고 메시지도 구성하고 표현의 내용, 표현의 방법 이런 것들도 구축해서 광고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비자 중심 전략은 오늘날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시장 안에서 경쟁이 과거에 비해서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제품들은 더 이상 제품들 사이에 성능 차이, 기능 차이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비자예요.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광고를 통해서 그걸 잘 충족시켜 줄 때 그때 이 시장 안에서 차별화도 되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중심 전략은 이 제품 중심 전략보다도 오늘날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 중심 전략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합니다. 즉, 이익, 약속, 이유, USP 제시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익 기법은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얻게 될 수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 방식은 소비자들이 앞으로 누리거나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말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 약속 방식은 이 이익과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같이 쓰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유 방식은 이제 광고 안에서 뭔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한 것을 이제 근거를 들고 증거를 드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논리 방식 또는 추론 방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이유를 제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USP 제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것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오직 우리 제품만의 유일무이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런 혜택을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안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혜택을 전달하는 방식. 이게 USP 제시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 전략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프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건 기억을 좀 못하시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콜로라도 대학교의 찰스 프레이저 교수가 제시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그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여러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이렇게 종합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서 1983년에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이 전략을 제시를 한 것인데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이제 후속 연구에서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것은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대표적인 종류고 또 그리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기존에 있었던 크리에이티브 전략 이런 것들도 종합을 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제시하지 않은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뭐가 그렇죠? 네, USP 전략. 이것은 누가 제안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로저 리브스가 1961년에 제안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전략. 이건 누가 제시했나요? 이거는 데이비드 오길비가 1963년에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포지셔닝 전략은 누가 제시했나요? 그쵸. 1969년에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가 제시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프레이저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이런 크리에이티브 전략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의견 이런 거 덧붙여서 이걸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레이저가 제시한 이 7개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원적 전략입니다. 이 본원적 전략은 같은 프로덕트 카테고리 하에 있는 브랜드라면 어떤 브랜드라도 다 얘기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아주 본원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같은 제품군에 있으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제품이 가지는 특징이나 장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이 경쟁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갖는 경쟁 우위점이나 아니면 더 우월하다 이런 주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차별점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제품군 하에 있는 어떤 브랜드라도 얘기할 수 있는 즉히 일반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 본원적 전략은 그 프로덕트 카테고리 내에 있는 브랜드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만약에 이게 잘 되면 그 제품이 속해 있는 시장 자체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간장약 브랜드인 우루사가 피고는 간 때문이야 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간 때문이야. 이거는 우루사의 특성이 아니죠. 우루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고는 간 때문이야 광고 뒤에다가 우루사 말고 다른 경쟁 브랜드의 이름을 넣어도 다 말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피고는 간 때문이야 이렇게 즉히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광고 덕분에 오히려 간장약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만약에 잘 되면 그 제품이 속한 시장 자체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본원적 전략을 쓰면 효과적인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시장 안에서 1위 브랜드, 2위 브랜드 이런 선도 브랜드가 쓰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지배적 위치에 놓여 있는 브랜드가 쓰면 효과적이에요. 물론 시장에 이렇게 늦게 들어온 후발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장 내에서 지위가 이렇게 밑에 있는 하위 브랜드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위 브랜드라던가 후발 브랜드가 쓰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그 본원적 전략을 쓴 광고를 보고 이거를 시장의 1위 브랜드, 2위 브랜드의 광고다라고 인식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선도 브랜드로 광고 메시지 전이열상이 발생을 합니다. 저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저건 1위 브랜드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 브랜드가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1위 브랜드를 도와줘서 우리 광고로 이 1위 브랜드의 시장 판매율이나 또는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 브랜드라든가 하위 브랜드가 이 본원적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그 메시지 구성이라든가 광고 제작 이런 데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전이 현상이 선도 브랜드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진 2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추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손에 지금 칼과 동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을 보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의사가 이 심장 추격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누워 있어요. 뭔가 좀 위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개의 사진을 보고 어떤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판단이 맞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광고는 2006년 앞 광고는 이제 뉴욕 페스티벌에서 그리고 뒷 광고는 런던 국제 광고제에서 상을 받은 광고입니다. 자,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Hey, kid. You got to get down. Come on. AmeriQuest, an open-minded, equal opportunity lender. Has a fractured fibula, given him a mild sedative, so he could be able to go on tomorrow. Daddy's gonna be so excited. That killed him. Paging Dr. Palmer, Dr. Barbara Palmer, dial 452. 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사진을 보고 추측한 거하고 그 다음에 영상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나요? 여러분들이 보신 이 광고는 신용대출회사 아메리퀘스트의 광고였습니다. 즉히 일반적인 메시지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했는데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도 안 그럴 테니까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메리퀘스트는 이 소비자를 이렇게 성급하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이 카피를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속단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덕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브랜드라면 어떠한 브랜드라도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본원적 전략은 우리 제품의 특성이나 장점, 차별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은 제품군 내에 있다면 누구라도 다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전략. 이거를 본원적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선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점 전략에서 선점이 무슨 뜻인가요? 선점. 자, 한자를 한번 볼까요? 선점에서 이 선자가 무슨 선자죠? 먼저 선자죠? 그럼 점은 무슨 점자인가요? 이 점은 점령할 점자죠. 그래서 선점이란 말은 이 한자음이 그대로 먼저 선, 그러니까 먼저 점령할 점, 점령하다, 그러니까 먼저 차지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음이 그대로 이렇게 먼저 차지하는 전략, 이게 선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쟁사도 다 갖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이에요. 근데 그것을 광고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특징, 장점,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선점, 먼저 차지하는 전략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차지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걸 따가지고 선점 전략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선점 전략은 그 광고 안에서 얘기하는 특징이나 장점이 우리 제품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쟁사도 다 갖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이에요. 근데 그것을 광고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고유한 아주 차별적인 특징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고를 계속 집행을 해서 그 광고에서 말한 특징이나 장점을 먼저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점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점 전략을 쓰면 효과적인 경우는 언제냐면 보통 이제 제품들 사이에 성능 차이, 품질 차이 이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체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이걸 쓰면 좋습니다. 대체제, 이거는 무엇이냐면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는 재화를 얘기를 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연필의 대체제는 뭘까요?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볼펜. 볼펜이 연필의 대체제가 되겠죠. 또 그 외에도 만년필 이런 것들도 다 대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쌀의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밀, 보리 이런 것들이 대체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체제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이 선점 전략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이 비슷하고 대체제이고 이럴 때 빨리 그 특성, 장점 이런 걸 광고에서 얘기해서 그걸 이제 차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선점 전략을 쓸 때의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는요, 특히 이 광고의 물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러니까 많이 광고를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광고 물량을 늘려야 하냐면 이 광고 안에서 얘기하는 특징이나 장점은 오직 우리 제품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경쟁사도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은 경쟁사가 저 특성은 우리도 갖고 있는 건데 해가지고 금방 미투 전략을 이용해서 똑같이 따라서 광고를 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또 광고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광고에서 얘기했던 그 특징이나 장점을 경쟁사가 차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점 전략을 쓰실 때는 광고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설 식용유 광고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식용유는, 그러니까 보통의 식용유는 뭘로 만드나요? 일반적인 식용유는 그 재료가 뭐죠? 네, 콩으로 만들죠. 콩 100%로 만듭니다. 이것은 오직 백설 식용유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죠. 경쟁자들도 다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직 경쟁사들이 광고에서 쓰지 않았고
또 소비자들도 이 식용유를 만들 때 콩 100%를 이용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당시 광고를 담당했던 제1기획은 이것을 적극 광고에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특성을 차지하고 이 백설 식용유가 뭔가 더 우수하고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콩으로 만듭니다. 백설 식용유 한 병을 만들려면 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콩기름 좋은 건 다 아시죠? 100% 콩으로 만듭니다. 백설 식용유. 보통의 일반적인 식용유는 콩으로 만듭니다. 100% 콩으로 만들죠. 근데 이거는 식용유라면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백설 식용유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먼저 광고에서 얘기를 하고 그 특성을 차지해버렸습니다. 백설 식용유가. 그렇게 해서 이 백설 식용유가 상대적으로 더 건강에도 좋고 우수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은 주요해서 당시에 이 백설 식용유는 이 광고 덕분에 제품 판매율도 늘고 시장 점유율도 크게 증가하고 인지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쟁사도 다 갖고 있는 특성인데 광고에서 먼저 얘기해서 차지하는 이런 전략, 이거를 선점 전략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략은 이제 USP 전략, 브랜드 이미지 전략, 포지셔닝 전략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짤막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USP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람, 로저 리브스가 그에 져서 광고의 실체에서 제시한 전략입니다. 일단 USP는 독특한 판매 제한, 고유 판매 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제품이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고유한 혜택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USP 전략이라는 것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오직 우리 제품만의 고유하고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판매 제한점을 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안에서 장기적으로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USP 전략의 핵심은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혜택을 소비자한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로저 리브스는 모든 제품은 자기만의 이 USP를 개발을 해야 되고 광고를 통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로저 리브스는 이 USP 전략을 쓸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 3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3가지라는 것은 이제 광고를 창작할 때 여기 안에 우리 제품이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 혜택을 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안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오직 우리 제품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그런 제안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3번째로는 판매력이에요. 이 제안이 소비자가 딱 들었을 때 이 제품 사고 싶다 이렇게 구매 욕구가 들게끔 아주 강력해야 된다, 판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 광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데이비드 오길비가 제시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서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샤넬 하면 고급스러움, 인스프리 하면 자연주의 이렇게 이제 딱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처럼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총체적인 전반적인 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길비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품의 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는 전략을 말을 합니다. 오길비는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의 뚜렷한 이미지, 개성을 형성하는 전략이다라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이게 단기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관점의 광고 창작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관된 광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서서히 사람들 머릿속에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광고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탁 하고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뭐 이성 이런 것보다 이 감성에 전략적 강조점을 두고 광고를 창작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차이, 기능적인 특성 차이 이걸 갖고 차별화를 꾀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차별화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좋은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이 제품들 사이에 어떤 성능 차이라던가 뭐 퀄리티 차이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브랜드가 굉장히 유사해졌을 때 그때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강조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지셔닝 전략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가 1969년에 제안한 것으로 일단 포지셔닝 전략에서 포지셔닝의 뜻은 뭐죠? 네, 위치 잡기, 위치 정립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것은 위치를 잡는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어디다가 위치를 잡냐면 바로 소비자의 마음이죠. 이 소비자의 마음 속에 이 경쟁 브랜드보다는 더 좋게, 더 우월하게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의 위치를 잡아주는 전략. 그게 포지셔닝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포지셔닝 전략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즉, 심리적인 특성, 그리고 상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특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포지셔닝은 심리적인 위치를 잡아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 안에서 우리 제품의 위치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 시장 점유율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시장 안에서 우리 제품의 위치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품의 특성, 장점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포지셔닝이 잘 안 된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시장 안에서 위치가 조금 부족하고 시장 점유율, 그리고 제품의 특성, 장점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좋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건 포지셔닝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셔닝에서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제품력의 싸움이 아니고 인식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제품을 이제 위치시키려고 하는 이 심적 위치와 관련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포지셔닝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쟁 브랜드와 관련 하에서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제품을 위치시키는 거죠. 그런데 경쟁사와 관련해서 이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게, 더 우월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경쟁사 제품이 아니라 우리 광고주의 제품을 소비자가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포지셔닝은 소비자가 마음속에 우리 제품을 경쟁사 제품보다 더 좋게, 더 우월하게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명 전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명 전략에서 공명이 무슨 뜻인가요? 공명. 이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공명의 뜻은? 그렇죠. 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태도, 여기에 동조하는 것, 공감하는 것, 이걸 또 공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명 전략은 이 의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명 전략은 사람들하고 이 광고 내용, 이 둘 사이에 울림, 공감 이런 게 일어나도록 광고를 창작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나도 그래, 나도 저런 적이 있어 이렇게 감정이입하게, 동조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조하게끔 만든다고 해서 이 공명 전략을 다른 말로 공감 전략 또는 동조 전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명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이제 광고 안에서 어떤 내용을 묘사를 하는데 이거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광고를 봤을 때 그 내용에 공감하고
감정이입하고 동질감을 느끼게 유도를 하는 그런 광고 창작법입니다. 따라서 광고인들은 우리의 소비자가 기존에 어떤 경험을 쌓았고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에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러한 지식, 정보, 경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지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공명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공명 전략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창작하면 좋은 경우는 언제냐면 바로 제품들 사이에 품질 차이, 기능 차이, 차별점 이런 게 거의 없을 때 이 공명 전략을 쓰면 효과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밤을 새서 굉장히 열심히 보고서를 쓴다거나 발표를 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감정이 들까 한번 생각하면서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광고를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 알았어. 나도 급하다. 나도 출력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전화 받아. 아유, 코드 기다려 좀. 된다. 출력만. 와! 정주차라! 다 됐어요? 다 됐어. 됐다. 정주차라! 네, 여러분들 그동안 학교 다니시면서 저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밤새서 열심히 보고서 작성했는데 또는 PPT 만들었는데 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날렸던 경험, 이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라면 이 광고 보시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시스 광고인데 광고 안에서 이 공등탑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그려냈어요.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야 될 때는 우리 핫식스를 마시고 이렇게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광고를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맞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바로 그런 공감을 이끌어내는 크리에이티브 전략, 이것을 공명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7번째로 정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인간의 굉장히 다양한 감정, 이것에 호소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를 만들 때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사랑, 우정, 흥분 이런 게 들어가겠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공포, 후회, 혐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광고 안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호소하는 그런 방식, 이게 정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서 전략은 인간의 이런 감정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통계적 수치라던가 서베이 결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던가 통찰력, 감, 직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이것이 곧 이 전략 전개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정서 전략을 쓰면 좋은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감성적인 제품일 때 이걸 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옷 광고라던가 화장품 광고, 그다음 보석 광고 이럴 때 이 정서 전략을 써서 광고를 창작하시면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꼭 감성적인 제품만 정서 전략을 쓰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품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다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이 정서 전략을 쓸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전략을 쓸 때는 그냥 단순히 광고 안에서 서정적인 상황을 그려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좋은 정서 전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쓸 때는 그 광고 안에서 활용하는 그 인간의 감정과 그리고 제품 이 둘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제 제품이 아기 용품이에요. 그런데 광고 안에서 그려내는 정서는 혐오입니다. 그러면 아기용품과 혐오는 안 어울리죠. 관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광고 효과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제품과 그리고 사용하는 감정 이 둘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광고 효과가 높아지니까 그걸 고려해서 광고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소주 브랜드 참이슬 사례를 들 건데 이 광고는 2006년에 집행한 광고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시에 이 소주 시장의 트렌드는 뭐였냐면 바로 저도수 술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이 이렇게 술의 도수를 낮췄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가지고 참이슬도 알코올 도수를 19.8도로 낮춰가지고 이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성이 알코올 도수가 낮아졌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양을 마셔도 쉽게 취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술이 잘 넘어간다는 그런 특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의 특성을 광고 안에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고 모델로 한태윤 그리고 이상윤을 기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시리즈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광고를 봐주세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인간의 감정을 이용했나요? 뭘 활용했죠?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편을 보면은 19.8도만 지켜준다면 마음을 허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남자 편을 보면은 19.8도만 기울이면 그녀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알코올 도수가 19.8도로 낮았다. 이 특성을 전달하고 있죠. 이렇게 사랑, 인간의 감정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서 전략을 이용한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를 하겠고요. 그 전에 잠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를 배웠습니다. 크게 3가지를 배웠는데 먼저 2단계 접근 전략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는 광고의 메인 메시지를 본 다음에 광고 종류를 정보 제공 광고, 전위 광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종류에 맞춰서 그에 따른 하위 전략으로 이행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창작하는 그런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 제공 광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위 광고가 무엇인지 그 정의, 크리에이티브 전략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중심, 소비자 중심 전략을 보았죠. 일단은 이 각각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기법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중심 전략에서는 보통 주장 기법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 전략에서는 이익부터 USP 제시까지 여러 기법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는 우리가 7개의 전략, 즉 본원적 전략, 선전 전략, 그리고 USP 브랜드 이미지 포지셔닝, 그리고 공명 전략, 정서 전략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